여러분, 저는 사람을 오래 만나고 오래 살아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부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 편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내 편이라는 것은 운 좋게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말 한마디에서 만들어지고 말 한마디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은 같은 뜻을 말해도 상대가 얼굴을 굳히며 멀어집니다. 그 차이가 능력일까요? 학벌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말의 방향과 말의 온도에서 생깁니다. 저도 젊을 때는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는데 왜 상처를 받지? 좋은 뜻인데 왜 오해를 하지? 그래서 설명을 더 했습니다. 더 조목조목, 더 논리적으로, 더 친절하게. 그런데 이상하지요. 설명하면 할수록 관계가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타래처럼 더 꼬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 같은 말인데도 누가 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 되고 내가 하면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 괜히 나섰다가 상처받느니 조용히 지내자. 그리고 마음을 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착하게 말하라, 예의 있게 말하라, 상대를 이해하라는 교육은 받았지만 정작 어떻게 말해야 관계가 살아나는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착한 말이 항상 좋은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항상 이해되는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마음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표현의 기술로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어지기보다 줄어들기 쉽고 한번 틀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순한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리만 제대로 잡아도 미운 사람과의 관계가 풀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 이웃, 직장, 동호회처럼 안 볼 수 없는 관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상대가 나빠서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상대의 마음이 다치는 지점을 모르고 거기를 계속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치는 지점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말투 한 번, 표정 한 번, 단어 선택 한 번,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저 사람은 나를 통제하려 해, 저 사람은 나를 평가해라는 결론으로 굳어집니다. 이 결론이 굳어지는 순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상대의 방어가 올라오지 않는 말부터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앞에서 받는 칭찬은 때때로 불편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나한테 뭘 바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연히 제3자를 통해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말했더라 라는 소식은 마음 깊이 박힙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하는 칭찬은 의도가 섞여 보이지만 뒤에서 전해지는 말은 의도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여기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직접 잘해주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들겠다. 이 관점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문화센터 노래교실에 다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지요. 거기에 유독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크고 칭찬을 받으면 너스레를 떨고 자기 이야기로 분위기를 가져가고 때로는 남을 툭툭 건드리는 말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만 아니면 모임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장면 하나가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남들 없는 곳에서 목이 쉬어가며 연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뭐가 풀렸습니다. 아, 저 사람도 그냥 잘난 척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칭찬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과 다른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목이 쉬도록 연습하시던데요. 노래를 잘하는 게 타고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애쓰니까 잘하는 거겠죠. 열정 하나는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칭찬이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그 사람의 노력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없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결정적입니다. 이 말은 돌고 돌아 결국 그 사람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 따뜻한 음료 하나를 건네며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데 내 노력 알아봐주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이렇게 말하며요. 관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얄미웠던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되고 불편했던 사람이 든든한 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거창한 설득이나 긴 설명이 아니라 짧은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족에게도 모임에서도 직장에서도 딱 한 번만 해보셔도 됩니다. 상대를 앞에 두고 달콤한 말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제3자에게 짧게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고생한다 말하기 쑥스러우면 아들에게 슬쩍 말하십시오. 요즘 그 사람 참 애쓴다. 친구에게 직접 말하기 못 적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그래도 그 친구만 한 친구기 없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그 말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가서 결국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존중이 되고 배려가 되고 나중에는 관계의 따뜻한 빚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 이겨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내 뜻을 관철해야 한다에 마음을 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계를 살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는 말을 한 번 던집니다. 그 한 번이 쌓이면 어느 순간 상대가 먼저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애써 말하지 않아도 관계가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첫 번째 기술은 아주 단순합니다. 앞에서 말고 뒤에서 하라. 이것 하나만으로도 인간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고집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말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사람이 모이는 삶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서 말고 뒤에서 하라였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면전의 달콤한 말보다 우연히 전해들은 인정에 더 깊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더 자주 부딪히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칭찬을 할 기회도 없이 상대가 먼저 나를 세워서 말을 던지는 순간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나를 세우면 싸움이 되고 억지로 참고 있으면 속이 썩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관점을 하나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은 겉으로는 칼날처럼 날카로워도 그 속에는
종종 두려움, 걱정,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서툴게 표현될 때 우리는 그 칼날만 보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2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마음을 선의로 해석해서 돌려주라. 상대의 말 속에 숨은 의도를 내가 먼저 좋은 뜻으로 번역해서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기술입니다. 싸움을 피하면서도 관계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방법이지요.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옥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옥수님에게는 효녀이지만 성격이 다소 급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수님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비가 많이 와서 미끄러졌고 무릎을 조금 다치셨습니다. 아프고 속상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불벼락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비 오는 날 돌아다니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왜 내 말을 안 들어? 나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같은 섭섭함이 올라오지요. 예전 같으면 옥수님도 바로 맞받아쳤을 겁니다. 다친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냐? 그러면 그날로 모녀 사이가 얼어붙고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는 냉전이 시작되었겠지요. 하지만 그날 옥수님은 잠깐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딸의 짜증 섞인 목소리 이면에 있는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엄마 다쳤을까봐 놀라서 소리 지르는구나. 엄마 걱정해 주는 건 너밖에 없네. 네가 그렇게 걱정해 주니까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벌써 다 나은 것 같다. 고맙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딸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화를 낼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놀라서 그랬어. 지금 약 사서 갈게. 만약 옥수님이 똑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서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마음의 금이 더 깊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에는 리프레이밍, 리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액자를 바꾸면 같은 그림도 분위기가 달라지듯 상대의 부정적인 말을 다른 의미로 재정의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쏘아붙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뭐가 예민해? 라고 받아칩니다. 그 순간 대화는 내용이 아니라 존재의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관계의 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내가 더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큰가 보군요. 예민함이라는 부정적 단어를 세심함이라는 긍정의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상대가 던진 공격을 내가 먼저 해독해서 약으로 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체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순간 그 체면은 사실 강함이 아니라 불안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버럭하는 것도 미워서가 아니라 혹시 아프실까봐 라는 불안이 커져서 말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단정하는 것도 종종 내가 불안하다는 감정을 숨기려는 방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상대의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숨은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은 시작되기 전에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상대로 끝까지 화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웃는 낯에 침 뱉기 어렵다는 말의 심리적 이유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비결로 서술을 강조했습니다. 용서할 서, 자는 같을 여루와 마음, 심신이 합쳐져 있습니다.
곧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이지요.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글에서 남이 나를 비난할 때 말꼬리를 잡지 말고 그 속뜻을 먼저 살펴라는 취지로 가르쳤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은 칼날 같아도 그 속에는 두려움, 걱정, 인정, 욕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른의 내공입니다. 화를 같이 내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지배하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제가 여러분께 문장 형태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나를 세워 말할 때 그 말에 끌려가지 말고 이렇게 번역해 보십시오. 왜 또 그렇게 했어? 나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고맙다. 당신은 왜 늘 그래? 내가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알겠어. 너는 참 답답해. 내가 더 신중하길 바라는 거구나. 그 마음은 고마워. 여러분, 이 표현들은 비굴한 사과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동시에 싸움의 불씨를 꺼버리는 품격 있는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전환해주면 대화의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상대는 내가 너무 심했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말이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선의로 해석한다는 것은 상대의 무례를 계속 허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리프레이밍은 먼저 관계의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경계를 세우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알아. 그래서 고맙다. 다만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나는 마음이 아프다. 우리 조금만 부드럽게 이야기하자. 여러분, 이게 품격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인정해 주면서도 나의 마음도 지키는 말입니다. 싸움 없이 경계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단순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감정은 더 섬세해집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2부에서 제가 드린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말을 걱정으로 번역해 되돌려주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많은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음에 누군가 버럭하면 같이 버럭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속뜻을 먼저 잡아내고 선의로 해석해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움 속에서 나오는 단단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원수도 은인이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의 칼날을 잡아 꺾는 힘은 결국 어른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부에서 우리는 상대의 날선 말을 그대로 받아치지 않고 그 속뜻을 선의로 번역해서 돌려주는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싸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착한 말을 해줘도 좋은 의도로 받아줘도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늘 한마디씩 간섭하고 내 일을 평가하고 내 방식에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이런 분 한 분쯤 계시지요. 모임에서도 꼭 있고 아파트에서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묘하게 상하고 괜히 내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참다가 속이 썩고 또 하나는 정면으로 맞서다가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래 살며 배운 것은 이겁니다.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을 미워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것보다 그가 나를 돕게 될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3부의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나를 돕게 만들라. 부탁은 민폐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내 편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7세 오부님 이야기입니다. 오부님은 주말 농장에서 고추, 상추를 심으며 텃밭을 가꾸는 분입니다. 그런데 옆 밭에 박 선생님이라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 박 선생님은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꼭 던졌습니다. 그렇게 심으면 다 죽어. 그걸 왜 그렇게 해? 걸으면 좋나? 사사건건 간섭이었습니다. 처음에 오부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가던 길이나 가시지. 그래서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봐도 인사하지 않는 서먹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계 아시지요? 얼굴은 자주 마주치는데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마주칠 때마다 피곤해지는 관계 말입니다. 오부님도 처음에는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면 싸움이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부님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하던 박 선생님에게 다가가 음료수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보니까 선생님네 고추는 엄청 잘 크던데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한 수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박 선생님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무뚝뚝하던 표정에 화색이 돌았고,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하며 헛기침을 하더니 호미를 내려놓고 30분 동안이나 열정적으로 농사 강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밭에서 딴 오이와 가지까지 한 보따리 쥐어주며 모르면 또 물어봐 하고 가더랍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맞섰을 때는 적이었지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하니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의 묘한 원리입니다. 상대가 나를 평가하려 드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내면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섭은 종종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정면으로 채워주면 간섭이 줄어듭니다. 적대가 풀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에게 선생님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선생님의 식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순간 상대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이 느낌이 들어오면 사람은 방어가 풀리고 오히려 친절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음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도와준 걸 보니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관계를 바꾸는 심리적 장치입니다. 상대는 나를 미워하던 마음에서 스스로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재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은 상대의 마음을 조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자리를 깔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탁을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신세지냐 부탁하면 체면이 깎인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은 신세가 아니라 때로는 관계에 숨을 불어넣는 통로입니다. 부탁은 상대에게 당신을 존중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존중을 받은 사람은 쉽게 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챙겨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탁은 구걸이 아닙니다. 부탁은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가치를 올려주는 말입니다. 핵심은 요청의 크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조언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늘 말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세요? 혹은 이웃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이 약해서 그런데 선생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를 바꿀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지요. 한 번 친절을 베푼 사람은 또 다른 친절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람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돕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인간 심리를 꿰뚫는 현실의 지혜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관계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탁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3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자부심을 느낄 분야를 골라야 합니다. 농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농사 묻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요리 묻고, 사람 관계에 능한 사람에게 모임 분위기 묻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강점이 인정받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둘째,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는 부탁이 좋습니다. 한 수만 가르쳐 주세요. 짧게 조언만 주세요. 이런 표현은 상대가 부담 없이 도와주게 합니다. 부담이 크면 방어가 생기지만 부담이 작으면 친절이 나옵니다. 셋째, 부탁 뒤에는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길이 보였습니다. 이런 한 문장은 관계에 신뢰를 쌓습니다. 상대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3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갈등을 줄이는 데서 멈추지 말고 관계를 내 편으로 돌리는 방법을 쓰십시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나를 돕게 만들라.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방해꾼에서 조력자로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관계가 이 한 가지로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모임에서, 이웃에서, 가족 사이에서 늘 간섭하던 사람이 은근히 챙겨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내가 불편해하던 그 사람에게 아주 작은 조언을 구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한 문장이 천하의 악연을 은인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부에서 우리는 나를 돕게 만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은 민폐가 아니라 상대의 선생님 본능을 깨워서 관계의 위치를 바꾸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부탁을 해도 안 풀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는 내가 뭘 해도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려 들고 내 말에 논리적 허점을 찾아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돌아온다. 말 섞는 순간 내가 지는 기분이다. 그래서 점점 말을 줄이고 결국에는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기는 사람이 반드시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서 끝까지 이기려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관계에서 한 걸음 져주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인은 이기려 하고 군자는 져주려 한다. 이 말의 핵심은 비굴하게 참아라가 아닙니다. 저주되 주도권을 잃지 말라입니다. 오늘 4부에서는 그 기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화에서 무엇을 원할까요? 사실 내용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존재가 인정받는 느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산소라고도 부릅니다. 숨이 막히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하듯 대화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질식하고 살기 위해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말을 자꾸 끊고 그건 틀렸어, 말이 안 돼, 현실성이 없어 라고 하면
내용이 아니라 내 존재가 부정당한 느낌이 들지요. 그러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그리고 싸움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상대가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달려올 때 그 칼끝을 정면으로 막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막는 순간 서로 더 세게 찌릅니다. 대신 칼끝을 옆으로 흘려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하라. 이게 군자의 기술입니다. 지는 척하면서 사실은 대화의 방향을 내 쪽으로 가져오는 방식이지요. 직장인 김 팀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팀장은 논리적이고 똑똑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후배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건 현실성이 없어 데이터 가져와 라고 자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본인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배들이 자신만 빼고 회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팀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데 곰곰이 떠올려 보니 후배들 입장에서는 늘 자기 생각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김 팀장은 화법을 바꿨습니다. 후배가 엉뚱해 보이는 의견을 내도 예전처럼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무슨 일을 할까요? 상대의 뇌에 산소를 넣어줍니다. 아, 내 생각이 인정받았다. 그 순간 편도체가 진정되고 전두엽이 다시 작동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공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공격성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김 팀장은 그 다음에 조용히 자기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질 것 같아. 놀랍게도 후배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네요. 팀장님, 말씀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김 팀장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옳은 말로 이기는 건 하수고 져주면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게 고수구나. 여러분, 관계에서 자꾸 싸우는 이유는 내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내 의견이 아니라 내 존재가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더 크게 소리치고 더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마디는 상대를 살립니다. 숨을 쉬게 해줍니다. 숨을 쉬게 해준 사람에게 사람은 쉽게 칼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판사가 옳고 그름을 가리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태도가 결국 관계를 말려 죽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져주려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져준다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려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아야 말이 들어가고 말이 들어가야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을 죽여놓고 옳은 말만 던지면 옳은 말은 옳은 말대로 남고 관계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써먹을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꼬일 때, 상대가 따지며 달려올 때 아래의 순서를 쓰십시오. 인정한 문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내 기준 한 문장.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걱정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쪽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함께 가는 제안 한 문장. 우리 둘 다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중간에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 생각도 살리고 제 걱정도 줄이는 방식이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는 싸움의 구조를 바꿉니다. 상대가 공격하고 나는 방어하는 구조가 아니라 같이 해결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협상 상대가 됩니다. 관계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정은 아첨이 아닙니다. 당신이 옳다라고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해된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대가 틀렸다고 느끼면 상대 마음까지 틀렸다고 말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틀리고 맞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대화는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저는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강물을 다 받아들이듯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결국 사람을 얻습니다. 혈기왕성한 사람과 똑같이 얼굴 붉히며 싸우는 것은 내 체면만 깎아먹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말을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한번 감싸주는 사람은 상대의 뾰족함을 부끄럽게 만들고 결국 자기 뜻을 따르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내공 있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오늘 사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져주는 척 하십시오. 그리고 그 져줌으로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내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이 결국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부에서 우리는 소인은 이기려 하고 군자는 져주려 한다는 말을 중심으로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 내 의견을 말하는 타당화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관계는 기술을 잘하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공들여 쌓아 올린 신뢰와 호감이 습관처럼 내뱉는 한마디로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큰 사건 때문에 멀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말 때문에 정이 떨어졌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악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배려라고 착각한 습관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5부에서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습관성 표현,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말 하나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바로 아무거나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는 겉으로 보면 착하고 배려 깊은 말처럼 보입니다. 난 까다롭지 않아. 상대가 편한 대로 해.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관계에서는 이 말이 종종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거나는 실제로 상대에게 선택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메뉴를 고르는 게 어렵다기보다 잘못 고르면 욕먹을까봐 피곤해집니다. 그 부담을 한쪽이 계속 떠안으면 결국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저 사람과 있으면 내가 늘 신경을 써야 해. 그러면 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옛말에 과공비례 고공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공손함은 예의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양보, 지나친 네가 정해는 배려가 아니라 무책임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모임 사람끼리 아무거나가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지칩니다. 왜냐하면 아무거나는 사실상 이런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책임지기 싫다. 네가 결정해라. 제가 아는 70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본인을 아주 소탈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친구들이 점심 뭐 먹을까 물으면 늘 이렇게 말했지요. 난 아무거나. 자네들 먹는 거 먹지. 여러분도 이런 말 자주 하시죠? 김 선생님은 그게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이 슬쩍슬쩍 김 선생님을 피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김 선생님이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으러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너무 섭섭해서 친구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만 빼놓고 가나? 내가 반찬 투정을 하나? 돈을 안 내나? 그때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랑 밥 먹으러 가면 머리가 아파서 그래. 국밥 먹자고 하면 어제 먹었다 하고 입으로는 아무거나라면서 속으로는 까다롭잖아. 누가 자네 비위 맞추겠나? 자네는 아무거나가 아니라 다 싫어처럼 느껴져.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뼈아픈지 아십니까? 김 선생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까다롭게 굴지 않으려고 아무거나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친구들이 제안하는 메뉴마다 은연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건 별로, 그건 어제 먹었지, 그건 좀, 이런 작은 표정과 말이 쌓이면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결국 내가 다 맞춰야 하는구나.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자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도 쌀쌀한데 칼국수 한 그릇 어때? 내가 쏠게. 먼저 메뉴를 제안하고 책임을 지고 분위기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반색하며 오, 그거 좋지 하고 따라왔습니다. 그 이후 김 선생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메뉴 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왜요? 김 선생님이 더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취향을 숨기지 않고 선택을 떠넘기지 않고 관계의 부담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진짜 배려는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진짜 배려는 구체성입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무조건 양보가 아니라 선택의 범위를 좁혀주는 안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뭐 드실래요? 라고 물으면 정답을 딱 찍지 못하겠으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면보다는 밥이 좋습니다. 국물 있는 게 좋네요. 매운 건 오늘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만 말해도 상대는 훨씬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생기거든요. 상대는 내 마음을 읽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큰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작은 말이 반복되면서 상대가 계속 부담을 떠안기 때문입니다. 아무거나는 그 대표적인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편안함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젊을 때는 의리로 만나도 나이가 들면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이 말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아무거나 대신 두 가지 보기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은 밥이 좋네. 아니면 국수도 괜찮고 뜨끈한 게 좋네. 설렁탕이나 칼국수 어때? 이렇게만 바꿔도 상대는 이 사람은 같이 있기 편하다라고 느낍니다. 편안함은 관계를 살리고 관계를 오래 가게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큰 배려는 내가 다 맞출 게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분명히 말해줘서 네가 편하게 결정하게 해줄 게입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아무거나를 끊고 이런 쪽이 좋아요로 바꾸는 것. 오늘부터 이 한 가지만 바꾸셔도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더 오래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5부에서 우리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습관의 말, 아무거나를 다뤘습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부담을 상대에게 떠넘겨 피로를 쌓는 말이었지요. 오늘 6부에서는 그보다 더 위험한 말, 많은 가정과 관계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표현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솔직히 말해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라는 말은 듣기엔 깨끗해 보입니다.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관계에서는 이 단어가 칼집이 없는 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뒤에 오는 말은 대개 상대를 평가하거나 판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별로야. 솔직히 너는 너무 느려. 솔직히 당신은 센스가 없어. 이런 말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면죄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악의는 없어. 그러나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악의가 없었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니지요. 제가 아는 65세 동현님 이야기입니다. 동현님은 평생 대쪽 같은 성격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고 포장해서 말하는 것을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솔직히 말해서로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분이 오랜만에 미용실에 다녀와 머리를 하고 기분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나 머리 어때? 좀 젊어 보여. 여러분이라면 이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분위기 봐서 예쁘네 한마디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현님은 눈치 없이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얼굴이 커서 그 머리 하니까 더 넙대대해 보여.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의 정적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아내 얼굴이 흑빛이 되고 그날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동현님은 3일 동안 라면만 끓여 먹으며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하소연했지요. 나는 거짓말을 못해. 솔직히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 그때 친구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야, 그럴 땐 솔직히가 아니라 내 생각엔이라고 하는 게 좋아. 내 생각엔 당신은 생머리가 더 우아한 것 같아 라고 했으면 밥상이 달라졌을걸.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진실을 말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진실을 어떤 옷을 입혀 내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뜻이라도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을 말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무례한 방식으로 던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라는 단어는 종종 그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장치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면죄부 효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정당화하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조심을 매우 엄하게 경계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까지 말했지요. 말은 마음에서 나와 입을 거쳐 상대의 가슴에 꽂힙니다. 내가 옳은 말을 했다는 사실이 상대의 마음을 베는 칼이 되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옳음은 중요하지만 관계에서는 옳음보다 품격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은 판정받고 싶어서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를 말하고 싶을 때는 먼저 쿠션을 깔아라. 쿠션이 뭐냐? 바로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엔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들은 진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자존심과 감정을 보호해 줍니다. 말의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제입니다. 예를 들어 솔직히 이 음식 맛없어는 칼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지만 내 입맛에는 조금 짠 것 같은데 자네는 어떤가는 대화입니다. 둘 다 짜다는 사실을 말하지만 하나는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고 하나는 함께 조정할 길을 만듭니다. 솔직히 너 그 옷 안 어울려는 판정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밝은 색이 당신 얼굴을 더 살리는 것 같아는 제안입니다. 사람은 판정을 싫어하지만 제안은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칠음입니다. 진실은 거칠게 던지면 폭력이 되고 부드럽게 건네면 약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솔직함을 미덕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난 원래 솔직해. 난 빈말 못해. 그런데 여러분, 빈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빈말이 아니라 빈틈없는 배려를 하라는 겁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사람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실전 문장을 3개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솔직히가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아래로 바꿔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너는 제가 느끼기엔 지금은 조금 쉬는 게 필요해 보여요. 솔직히 별로야. 제 취향에는 다른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관계를 지킵니다. 솔직히라는 말은 상대에게 내가 너를 평가한다는 신호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으로 바꾸는 순간 그것은 내가 너를 판정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로 바뀝니다. 상대는 덜 공격받고 더 안전해집니다. 안전함이 생기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면 관계가 삽니다. 오늘 6부의 결론은 이겁니다. 솔직함은 상대가 원할 때만 약이 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솔직함은 아무리 선의로 포장해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실을 말하되 그 진실에 예의라는 옷을 입혀 보내십시오. 그 한마디의 품격이 여러분의 남은 인간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6부에서 우리는 관계를 상처내는 말, 솔직히 말해서를 다뤘습니다. 솔직함이 미덕처럼 보이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솔직함은 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에는 같은 쿠션 언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7부에서는 많은 부모, 많은 선배, 많은 어른들이 무심코 쓰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빨리 닿게 만드는 표현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겉으로는 사랑입니다. 걱정입니다. 배려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고마워하기보다 숨이 막히고 화가 나고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 속에는 종종 통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듣는 사람 귀에는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내 말이 정답이고 너는 따라야 한다. 그러면 사람은 즉시 심리적 저항을 일으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고 싶어 하거든요. 심리학에는 심리적 저항, reactance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발합니다. 공부해라 하면 더 하기 싫고, 결혼해라 하면 더 안 하고 싶고, 그 사람 만나지 마 하면 더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 마음입니다. 특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의 자유를 침범하는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마움보다 반발이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나아. 다 너 고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저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순둥하던 후배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방식이 효율적인 건 알아요. 하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한번 부딪혀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선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의 성장 기회를 빼앗으려 했구나. 이 사람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뺏으려 했구나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상대를 돕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불안을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실수할까봐 불안하고, 후배가 실패할까봐 불안하고, 배우자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을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라는 말을 붙여 내 불안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 불안을 정확히 느낍니다. 이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저 사람 마음 편하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영자님 이야기입니다. 영자님은 딸네 집에 가서 살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주말마다 늦잠을 자는 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툭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주말에 자기 개발도 안 하나? 다 자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일세. 사위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점점 처가 방문을 줄였습니다. 결국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김서방이 엄마 무서워서 우리 집 오기 싫대. 영자님은 억울했습니다. 나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잘 살라고 그런 건데. 그런데 며칠 밤을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사위를 위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내 기준대로 살게 하고 싶은 욕심이었다는 것을요. 그 후 영자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잔소리를 멈추고 말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조용히 용돈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지 밖에서 따뜻한 거라도 사 먹어. 그러자 사위가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주말에 더 일찍 일어나 청소도 하고 더 부지런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요. 잔소리로 통제하려 할 때는 멀어지고 믿어줄 때는 오히려 스스로 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은 상대가 스스로 표현하려 애쓰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는다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기 전까지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조언은 밥을 억지로 떠먹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억지로 떠먹이는 밥은 고문입니다.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지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라는 말 대신 선택권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말을 써야 합니다.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는 순간 심리적 저항은 줄어듭니다. 제가 실전 문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나는 네가 걱정돼서 이렇게 느꼈어. 판단이 아니라 감정으로 말합니다. 정답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면 상대는 덜 공격받습니다. 내 말대로 해. 내 선택을 존중해. 다만 내 생각은 이래. 선택권을 주면 상대는 오히려 내 말을 들을 여유가 생깁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필요하면 언제든 내가 도와줄게. 통제 대신 지원을 말하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어른은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전한 공간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이든 후배든 배우자든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성장합니다. 반대로 통제받는다고 느끼면 성장 대신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 다 너 잘 되라고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한 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네 편이야. 이 말은 통제가 아니라 지지입니다. 지지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립니다. 오늘 7부의 결론은 이겁니다. 선의는 명분이 아닙니다. 선의는 상대가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전달될 때만 선의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더라도 듣는 사람이 괴로우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너 잘 되라고 대신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말로 바꾸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품격 있는 어른의 조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말의 기술을 하나씩 짚어왔습니다. 앞에서 칭찬하지 말고 뒤에서 인정하라. 날선 말을 선의로 번역해 되돌려라. 상대가 나를 돕게 만들어라. 관계에서는 이기려 들지 말고 먼저 인정해 산소를 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습관의 말들, 아무거나 솔직히 말해서 다 너 잘되라고, 이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에 딱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반드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머리에만 남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손과 입에서 한 번이라도 움직일 때 비로소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거창한 승부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말이 반복되면서 천천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말은 논리보다 태도를 담습니다. 사람은 내 논리를 기억하기보다 내 말이 주었던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이기는 사람은 논리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상대 마음을 안전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상대가 나와 있을 때 숨이 편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곁에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의리로도 만나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람이 모이는 어른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말 한마디의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남길 딱 한 가지 실천은 이것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 한 명을 정하고 그 사람을 없는 자리에서 칭찬하세요. 여러분, 일부에서 말했지요. 앞에서 하는 칭찬은 가끔 의심을 부르지만 뒤에서 전해지는 인정은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는 한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며느리가 고생하는 게 보이면 며느리 앞에서 장황하게 말하지 말고 아들에게 슬쩍 말하세요. 요즘 그 사람 참 애쓴다. 너는 복 받은 줄 알아라. 이 말은 반드시 돌아갑니다. 말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가니까요. 모임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잘난 척이 거슬릴수록 그 뒤에 있는 노력 하나를 찾아서 없는 자리에서 말해보세요. 말은 좀 세도 저 사람 꾸준히 준비하는 건 인정해야 해. 이 한 문장이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꾸려 한 게 아니라 내가 보는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프레임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상대의 반응이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칭찬할 마음이 안 나는데요. 맞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칭찬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겁니다. 칭찬은 좋아하는 마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는 선택입니다. 내가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가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가 불필요한 악연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악연도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내가 먼저 말의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꼭 같이 기억해야 할 작은 원칙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세워 말할 때 그 말에 반응하지 말고 숨은 마음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자식이 버럭하면 나 무시하냐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해 보세요.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한 문장만 던져보십시오. 아이고, 걱정해줘서 고맙다. 이 말은 상대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상대는 부끄러워집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는 순간이지요. 또 하나, 관계에서 싸움이 잦은 분들은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네.
이 한마디는 상대에게 심리적 산소를 줍니다. 산소를 받은 사람은 칼을 휘두를 이유가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주면 상대는 내려옵니다. 내려온 사람에게 그제야 내 말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걸 수없이 봤습니다. 관계는 설득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풀립니다. 진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설득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에서 옳은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남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후자를 권합니다. 옳음은 혼자서도 가질 수 있지만 사람은 혼자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무서운 가난은 돈의 가난이 아니라 관계의 가난입니다. 그 가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무엇이냐? 거창한 인맥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뀌는 말 한마디의 습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이렇게만 하십시오. 내일 만날 사람 한 명을 떠올린다. 그 사람의 노력 하나를 찾는다.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제3자에게 한 문장만 말한다. 그 사람 참 애쓴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오늘까지도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품고 계셨다면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바꾸나? 사람은 안 변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굳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사과가 익어야 단맛이 나듯 여러분은 이제 말해도 단맛을 낼 수 있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깊이를 말로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미운 사람도 여러분 앞에서 조심하게 되고 악연도 어느 순간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영석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사람으로 풍성해지기를,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